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그루버 교수님의 챕터 2장 재정학의 이론적 도구에서요. 지난 시간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도출해 가지고 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사회 후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효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효율.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다 라고 하면 시장에 맡겨뒀을 때 소비자와 생산자가 거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얻게 되는 파이가 가장 커지게 되는 그게 바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이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서 사회적 효율, 파이의 규모를 측정하는 문제예요. 파이의 규모를 측정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사회적 효율은 어떤 특정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부터, 자, 이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걸 얘기해야 돼. 시장의 거래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사회가 얻게 되는 거래로 사회가 얻게 되는, 얻는, 네, 거기 나와 있는 순편익, 이게 바로 사회적인 효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두 가지로 표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효율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라고 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자,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 그걸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요.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 그것을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볼까요? 소비자 잉여. 자, 소비자가 시장에 참가해서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입니다. 컨슈머가 얻게 되는 서플러스인데 어떤 재화를 소비하면서 재화 구입에 지출한 금액 이상으로 얻는 편익, 그걸 나타내요. 아니, 우리 밑에 수요 곡선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수요 곡선의 높이를 나타내는 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내가 만약에 거기 보시면 Q2까지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이게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을 나타내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실제 지불한 금액은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요만큼만 지불하게 됩니다. P2만큼만 지불하게 되죠. 자, 균형 이렇게 가격만큼 단위당 지불하게 됩니다. 자, 여기를 거기 보시면 Z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가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고요. 자, 그래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차이,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의 높이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을 나타내요. 이게 디맨드 곡선의 높이는 자, 거기 그림 바로 위에, 아니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볼까요? 각 점에 해당하는 양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사를 나타냅니다. willingness to pay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불 의사는 소비자의 자원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주어진 가용 자원에서 지불 의사. 그러니까 소비량이 작을수록 소비자 입장에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작아지고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지불 의사가 높게 돼요. 그러니까 지불 의사가 한계 편익이라고 보시면 돼.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요 삼각형의 크기가 바로 컨슈머가 얻게 되는 잉여다,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조금 더 가파르게 된다고 할게요. 가파르게 되면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를 나타내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세 번째 그림처럼 디맨드 곡선이 완만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완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뭐 그 정도 그냥 그래프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거야. 소비자 잉여는 첫 번째 단위에서 가장 크고
이 높이만큼 요 높이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빼는 것이고요. 점차 한계 효용에 작아지기 때문에 높이는 willingness to pay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소비가 증가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볼까요? 거기서 얻게 되는 한계 효용이 점차 체감해서 디맨드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평이 되면 소비자 잉여는 제로라는 거 알 겁니다. 뭐 경제 원론에서 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균형시장 가격과 그리고 수요의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저소득층의 식료품처럼 수요가 대단히 비탄력적인, 수요 탄력성이 작은, 그래서 비탄력적인 비탄이다 라고 하면, 자, 이때는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이면 디맨드 곡선의 기울기가 수직에 가깝습니다. 기울기가 수직에 가깝고 가파른 기울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이게 가파르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당연히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탄력성이 작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면 두 번째 줄 끝에 가보시면 수직에 가깝고 대체제가 별로 없어. 그래서 좋은 대체제가 별로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굉장히 크게 되고 소비자는 이런 종류의 재화를 소비하면서 상당한 소비자 잉여가 크게 누리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화 관람처럼 이렇게 좋은 대체제가 많아, 비디오 보거나 집에서 보거나 등등 이렇게 하게 되면 수요 곡선은 수평에 가깝고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 별로 없고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깝고 디맨드 곡선이 수평이면 어떻게 됩니까? 디맨드 곡선이 수평이면 오케이?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돼? 무한대가 되고 그럼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빵이 된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 정도까지 봐주시죠. 자, 다음 생산자 잉여 한번 볼게요. 생산자 잉여. 자, 생산자 잉여는요, 공급 곡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프로듀서가 얻게 되는 잉여는 공급 곡선이라는 거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이야. 밑에서 이게 바로 공급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willingness to accept라고 할까요? 이렇게. 근데 실제 받은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만큼의 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PE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생산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얻게 되니까 이걸 바로 우리는 생산자, 잉여, 프로듀서가 얻게 되는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그림 나와 있는데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 이렇게 되면 생산자 잉여가 더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공급 곡선이 수직에 가깝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 얻게 되는 잉여는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기초적인 거니까 그림 가지고 살짝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비자 잉여랑 같이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둘이 만나는 게 거기 그래프에 보시면 사회적인 총잉여 이렇게 됩니다. 자, 57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프에서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의 가격이 거기 보시면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소비자 잉여가 AD, 거기 책으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여기 영역을 일부러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돼서 영역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자, 그래서 정부가 아무런 어떤 왜곡이나 개입이 없었을 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잉여는 A, D 이렇게 되고요.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B, C, E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사회 전체적인 잉여 서메이션 하게 되면 저기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하는 겁니다. A, B, C, D, E 이렇게 되죠. A, B, C, D, E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거기까지 됐고요. 우리 56페이지 봅시다. 경쟁적 균형과 사회적 효율의 극대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쟁적 균형과 이게 후생경제 제1, 2정리에서 미시경제 끝부분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상태가 되면 사회 전체적인 효율이 극대되는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됩니다. 사회적 효율의 극대화.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1번 보시면 사회적 효율의 분석의 틀을 사용해서 후생경제의 제1정리 그걸 보시면 공급과 수요가 같아지는 경쟁적 균형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경쟁적 균형 상태에서요. 오케이? 자, 거기 보시면 사회적 효율이 극대화된다. 이게 바로 후생경제학 제1정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경쟁균형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균형이라는 Q2에서 바로 이때가 바로 사회적 전체 잉여가 맥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잉여가 극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시장에서 팔리는 양이 거기 보시면 Q2가 아니라 거기 보시면 QF입니까? 거기 보시면 QR이네. QR로 감소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위축된 거야. Q2에서 생산량이 QR로 감소하게 되면 네, 이해 가십니까? 생산량 자체가 이렇게 줄어든 거야. 자, 그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거의 색깔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돼서 생산자가 가격을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죠. 시장에서 팔리는 양을 Q2보다 작게 만드는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효율을 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했어. 소비자를 위해서 정부가 소비자를 위해서 영아 관람과 관련된 거죠. 소비자를 위해 소비자가 약자라고 한 거야. 위해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 거야. 상한 가격제를 설정한 겁니다. 상한선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 뭐 가격 통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격 통제를 하게 돼서 이게 이거 이상 가격 올릴 수 없어요. 이렇게 한 거야. 상한 가격을 설정했죠. 이 가격이 얼마야? QR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 그럼 생산 공급자들이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공급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 공급자 잉여는 이거 C로 줄어들어요. C로 이렇게 줄어들고요. 소비자 잉여는 당연히 거래량, 가격이 싸지게 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A, B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더하게 되면 정부의 이런 가격 통제는 A, B, C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소비자 잉여의 원래 일부였던 D만큼이 사라지게 되고 생산자 잉여의 일부였던 생산자 잉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D와 E만큼이 사라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데드웨이 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57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이걸 사중손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중손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중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 효율에서 밑에 사회후생으로 형평의 역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 전체 첫 번째 줄 거기에 보시면 오로지 잉여의 크기인 사회적 효율, 경제적 파이의 크기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사회적 차원에서 보자면 얼마나 많은 잉여가 존재하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잉여는 감소했지만 자, 그 잉여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형평의 역할 요게 우리의 관심이야. 파이를 얼마나 크게 만드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파이를 어떻게 나누는가. 요거 파이를 나누기 분배와 관련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는 좀 작아졌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D만큼은 날라갔지만 B만큼이 더 증가하게 됐으니까. 자, 여기서 사회적 효율과 부존 자원의 공평한 분배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가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 근데 어떤 가정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효율과 형평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사회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게 여러 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분배에 그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말고 사회적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이거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경쟁 균형이 존재합니까? 이게 바로 후생경제학과 관련한 제2정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미시경제학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서 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58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줄에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자, 거기 보시면 사회는 자원의 적절한 분배와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어떠한 효율적인 점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야. 다시 볼까요? 사회적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했을 때 적절한 분배와 분배와 그 다음에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시장의 가격이 살아있는 거야. 이걸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경쟁적인 효율적인 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제2정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가 이토록 바람직한 선택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요거는 효율성을 나타내는 게 제1정리고 제2정리는 분배와 관련한 형평 이런 걸 나타내는 거지만 요게 효율과 공평이 형평성이 거기 보시면 상충관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과 효율 간의 효율성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합니다. 상충됩니다. 이렇게 상충관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상충관계를 해결하는 문제는 효율의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까 말까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할까 말까는 개입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과 개입을 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비교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개인 간의 전체 효용과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봐야 되니까 더 까다로운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분석할 건데요? 네, 효율과 형평과 이걸 나타내는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이걸 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사회 후생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각의 사회에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있잖아요. 개개인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개개인들의 효용을 나타내는 것을 다 집계해서 더하는 거. 그게 바로 사회 후생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소셜 웰페어 펑션이다 라고 하면요. 아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밑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식에 나와 있듯이 소비자가 뭐 1, 2, 3 무수히 많은 소비자들이 있어. N명까지 있다 할게요. 그럼 각각의 소비자들의 효용을 다 이렇게 N명까지 해가지고 집계하게 되는 거예요. 서메이션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서메이션 할 것인가 거기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밑에 공리주의적 사회후생 함수 요거 어떻게 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공리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공리주의는
아니 각각의 사람들의 효용의 합이 극대되는, 그게 단순히 합하는 겁니다. 밑에 볼까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효용의 총합 이렇게 나타내네요. 소셜 웰페어 펑션에서 공리주의는 단순히 합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 해서 n번째 사람까지 다 합하게 되고요. 자, 각각에 대해서 여기 앞에 1이 생략된 거 보이십니까? 가중치가 다 1이니까 전부 다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가중치를 1로 다 똑같이 부여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동일한 가중치 부여. 이게 특징이죠. 뭐 2명만 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성원의 효용 증가가 두 번째 구성원의 효용 감소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아니 만약에 재분배를 했을 때 공리주의 입장에서 첫 번째 가중치가 똑같으니까 첫 번째 소비자의 효용 증가가 더 커, 두 번째 사람보다. 그럼 재분배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해서 사회는 빈자, 가난한 사람의 1유틸, 복지를 측정하는 유틸리티에서 표현하죠. 한 단위로 만들었어요. 부자의 1유틸이나 동일하게 간주를 하게 되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게 불공정할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회후생함수는 화폐가 아니라 효용 관점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요 59페이지 가보시면 뒤에 나중에 할 거야.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다 할게요. 소득을 y라고 할게. 자, y가 소득이야. 그래서 이렇게 할까? 소득. 이렇게요.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게 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소득 y라고 할 때 효용이 체감적으로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이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효용 아니겠습니까?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는 게 여기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즉,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면, 체감인 경우,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사람만 존재한다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사회후생 함수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 A라는 효용과 B라는 효용의 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100을 논하갖는다 할게요. 100을, 아니 10이라 합시다. 자, 10이라는 소득을 논하갖는다 할게. 얘가 10으로 고정돼 있어. A가 얼마나 같습니까? B가 얼마나 같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효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으로 표현하면 저 뒤에 또 나오긴 해요. 자, 요거 효용함수는 이게 소득의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YA 더하기 YB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그럼 사회후생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 그래서 만약에 분배가 골고루 논아갖는 거 말고 어느 한쪽이 극단돼 있어. A가 9를 갖고 B가 1을 갖는 경우랑 B가 이렇게 5와 5를 갖는 경우랑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사회후생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후생 수준이라고 해볼게요. 사회후생 수준 A일 때는, 자, 첫 번째 사람이 9니까 9를 넣어야지. 9 루트 그리고 1 이렇게요. 3이네. 3 더하기 1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3 더하기 1이니까 4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골고루 논아갖는 상태를 한번 볼게요. B가 그 루트 5야. 루트 5야. 2루트 5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4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짝 나중에 그렇게도 볼 수 있어. 여기 9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효용이 감소하자, 소득이 감소하자는 거 얼마만큼 효용이 감소합니까? 하면 요만큼 감소한다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1을 빼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걸로 할게요. 1에서 2로 주는 걸로 할게요. 자, 9에서 8로 이렇게 1만큼 감소하는 거랑 1에서 2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랑 그럼 증가하는 크기는 이만큼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효용의 감소음보다 효용이 증가하는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경우 오히려 극단적으로 이게 같을 때가 효용이 극대가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59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그 설명이 있어. 네 번째 줄 볼까요? 아니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추가적인 1달러에 대한 부자의 한계 효용은 빈자의 한계 효용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한테 100만 원 주면 땡큐 이렇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100만 원 주면 아주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 부자와 빈자 사이의 1달러에 대한 사회는 1달러에 대한 건 무차별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사회는 그 돈을 이미 높은 소비 수준을 갖고 있는 그래서 낮은 한계 효용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부자야. 높은 한계 효용을 갖는 1원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 효용이 높은 사람이 빈자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재분배하는 게 사회적 후생을 더 증가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사회 구성원 각자가 이제 효용에 대한 소득에 대한 효용 함수가 만약에 동일하고요. 재분배에 대한 효율 감소라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소득이 완전 평등하게 이렇게 논아 가졌을 때가 요거 값이 가장 맥스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재분배를 통해 후생이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미난 경우가 오히려 완전 균등이 공리주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또 뒤에서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공리주의 말고요. 롤즈의 사회후생 한번 볼게요. 롤즈의 사회후생. 자, 롤즈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학자 존 롤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롤즈의 사회후생 함수는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셜 웰페어 펑션 이거에 대해서 롤즈는 자, 롤스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가장 작은 사람 U1, U2, UN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두 사람만 있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사회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 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식 바로 밑에 볼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롤즈에 의한 사회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 중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 가장 불우한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사회의 목적이다. 극대화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볼게요. 그 식 바로 세 줄 내려가 보시면 만일 사회 구성은 각자가 동일하고 재분배에 대한 효율 감소라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공리주의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완전 균등하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 균등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공리주의랑 동일한 결과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직관적으로 당연하니까 따로 설명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효용함수 설명할 때 이렇게 하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본 시험들 중에서 가장 못 본 게 여러분들의 최종 성적이라니까. 내가 중간고사를 10점 받았어. 끝났지 뭐. 기말고사 100점 맞으면 뭐해. 그냥 거기서 10점이야 나의 점수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사람들의 후생을 봤을 때 가장 낮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의 후생이 바로 그 집단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예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선호가 동일하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연간 4만 달러의 소득을 갖고 있는데 두 사람만 다르다고 가정을 합니다. 오케이? 거기 보니까 리티샤는 100만 달러고요. 존은
39만 9,999달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얘기했으니까 뭐 첫 번째 사람부터 소득으로 표현을 해야죠. 거기 보시면 소득과 효용이 뭐 같이 소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가? 두 번째 사람 점점점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2번째 사람까지가 거기 보시면 소득이 4만 달러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두 명의 사람이 쪼 하고 또 누구요? 리티샤 이렇게 있어요. 리티샤는 좀 엄청 부자네. 그러니까 100만 달러 이렇게 가지고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쪼는 39,999달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면 이 집단에서 뭐 효용은 소득에 당연히 비례하니까 대표적인 게 어떻게 쪼가 이제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리티샤가 소득에 거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많은 양을 거기 보시면 96만 달러를 이렇게 주더라도 이러면 오히려 사회후생을 가장 가난한 사람의 쪼의 소득을 올리게 되는 거니까 후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오히려 리티샤가 96만 달러를 세금을 부과하고 이 조셉 수입 중에서 1달러를 쪼에게 주는 거야. 이거 중에서 1달러를 쪼에게 주고 나머지 95만 달러는 그냥 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리티샤도 4만 달러가 되는 것이고 얘도 4만 달러가 되는 것이고 엄청난 낭비가 있었지만 사회후생은 39,999에서 이렇게 4만 달러로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것.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증가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두 줄 내려가 보시면 공리주의 사회후생 함수의 경우에 이 제한은 사회후생을 거기 보시면 낮추게 됩니다. 이걸 다 더하게 되면 96만 달러, 그거만큼 특히 95만 달러만큼 버리게 되는 거니까 낭비가 발생하는 건데 롤즈인 경우는 오히려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롤즈의 사회후생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회후생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불우한 구성원의 효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득을 재분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의 기준의 선택 한번 볼게요. 그래서 형평성의 기준의 선택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 줄 사회후생 함수의 형태는 분명히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후생 함수는 높은 곳에 어떤 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사회후생 함수 소셜 웰페어 펑션 요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리주의가 있고요. 원래 이제 또 평등주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롤스 방식도 있습니다. 롤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니 이게 정치인들과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말 그대로 이거 어떻게 사회후생을 집계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야. 정치인은 이제 왜 나오냐면 국민들을 대변해서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 국민 되겠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 공공선택 이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후생 함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 성적을 채점할 때, 성적 분포를 할 때, 뭐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룰을 정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투표한다 할게. 교수님, 이번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으로 해주세요. 곱하기로 해주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제일 잘 본 걸로 최종 성적으로 해도록 해주세요. 뭐 그렇게 룰을 정하면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그러한 메커니즘 요거는 챕터 9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 사회후생 함수 이외에도 재분배에 관한 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요게 기본적으로 사회후생 함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요거 나중에 할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정책 결정자들은 상품 평등주의 요거를 강조합니다. 평등주의. 네. 아니 상품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니버셜 골고루 소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주거나 의료 같은 기본적인 재화, 필수재죠. 주거라든가 의료 같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재화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는가의 여부가 되고 이 기본적인 수준이 충족되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준만 충족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먹고 살게만 해주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누가 다 가져가든 그건 상관없는 상품 평등주의 관점이 또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오로지 기회의 평등. 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기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회 평등화에서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성공 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되고요. 누가 성공하고 기회를 똑같이 줬는데 아예 기회 자체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거지. 누가 실패하는가 이건 정부의 관심사가 없어요. 자, 이러한 견해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함의는 챕터 17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 우리 앞에서 처음 시작한 것처럼 TANF에 대한 현금 보조를 감축합니다. 이 감축하는 정책이 감축이 후생에 미치는 효과, 미치는 영향 요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근데 개별적인 근로자라든가 이런 여가 소비의 선택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시장 전체를 놓고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자, 이런 현금 보조 급여 감축의 편익과 비용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평가하는 거야. 베네핏과 그리고 이제 코스트를 같이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그걸 살펴봅니다. 자, 편익 측면은요. 두 번째 줄 보시면 한부모 가정 가구의 노동 공급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서 자, 오히려 보조금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데 거기 보시면 노동에 대한 공급이 증가합니다. 네, 그러한 효과가 있긴 하는데 그래서 사회적 잉여의 증가를 가져오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잉여는 증가합니다. 자,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비용 측면은 우리 사회의 최저소득계층 중에 하나인 한부모 가정 가구주에 대한 소득 보조가 감소하는 거죠. 소득 보조가 감소해. 그래서 소득 보조가 축소되는 거야. 오케이? 축소로 인해서 형평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저하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할 때는요. 요게 바로 효율성에 미치는, 요건 효율성이지. 효율성. 사회적인 잉여를 나타내는 게 효율성이고요. 여기 형평성. 여기에 미치는 두 가지. 그러니까 효율성은 높이지만 형평성을 떨어뜨리는데 어느 게 더 낫냐? 이거를 상충관계가 발생하는 거 요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체크합니다. 효율성은요. 우리가 바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줄에 자, TANF 급여의 감축이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봤었던 여가 소득 그거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는 거기 보시면 오른쪽 61페이지 가보시면 시장 전체와 관련한 그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자, TANF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 거기 나와 있습니다. before 이렇게요. 자, 그러면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수평축이 노동 공급량
H로 했습니다. 노동 시간이야. 여기는 노동 시간. 노동이라고만 쓸게요. 여기 노동의 가격, 임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 자, 그래서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D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공급이 아무런 충격이 없을 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X 균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책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TANF가 증가했을 때 애프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TANF를 도입 시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감소의 크기가 이렇게 돼. 주황 색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S2. 그럼 사회적인 후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만큼의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해요. 이게 효율성이 상실되는 크기죠. 효율성이 상실됩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인 거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크기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변화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요게 변화가 있는 거야. 사회적 여기 TANF를 감축 시 그러니까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 TANF를 감축했어. 보조금 혜택을 감축했어. 또 다른 애프터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그럼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거지. 여기선 노동 공급이 감소했다가 노동 공급이 약간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증가하게 되니까 이렇게 Z점으로 해서 S3 해서 이렇게 증가해. 처음에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증가해. 그럼 사회후생 감소하는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으로 줄어드는 거네. 요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요 파란 색깔만큼. 책에서는 진한 회색깔만큼이죠. 자, 그러니까 사회후생이 어떻게 됩니까? 효율성이 요만큼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효율성이, 그러니까 비효율성이 제거되는 거지. 그래서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는 크기, 요게 바로 요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TANF가 도입됐을 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크게 감소했는데 그걸 축소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좀 증가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렇게 사다리꼴 면적만큼 사회적 후생이 효율성이 증가한다. 예, 그걸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61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째줄 보시면 TANF 급여의 축소로 인해서 사회적 효율성이 ABC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게 되는데, 자, 형평성 측면에서 봅니다. 61페이지 밑에 효율성의 증진이 이렇게 크다면 왜 TANF 급여를 줄이지 않겠는가?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 형평성이, 공평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분배가 되는 형평 문제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62페이지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다양한 사회후생함수 존재하에서 경쟁적인 균형은 사회적 효율을 극대화하긴 하지만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예를 사례를 한번 통해서 봅니다. 현황을 보는데 한 부모 가정 가구주 가운데 미국에서 살아가는 최소 요구되는 소득 수준을 빈곤선이라 하는데 한부모 가정하에 있는 사람들은 빈곤선 이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보니까 27%, 27.4%니까 한 30% 되는데 전체 가구 중에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은 10%야, 대략.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에 있는 요 사람들이 훨씬 더 빈곤 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오히려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TANF 급여의 감축은 가장 불우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형평성에서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공리주의 사회생활 함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거야. 여러분 요거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효용함수가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와 한계 효용이 체감합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 거기서 이제 C가 소비재니까 소득하고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C. 그래서 거기 뭐 가로로 돼 있죠. 소득과 소비 이렇게 같은 걸로 보세요. 이거는 저는 소득이라고 썼고요. 자기가 소득 범만큼 이제 소비를 하는 거지. 이렇게 효용함수가 한계 효용이 체감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의 10%가, 요건 여러분들 그냥 계산해 보세요. 10%가 최초 소득이 $10,000인 한부모 가정의 가구주이고 나머지 90%는 최초 소득이, 자, 지금 살짝 보시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효용함수가 루트 C 아니면 소득 Y라고 할게요. 자, 거기 보니까 전체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기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초 소득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있고요. 오케이? 한부모 가정의 가구주이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거기 보시면 최초 소득이 $50,000입니다. 이라고 할게요. $50,000 이렇게 있단 말이지. 자, 만약에 TANF 급여를 축소하게 되면, 자, 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TANF의 급여를 축소하게 되면, 자,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지금 저소득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5,000로 하락하는 거야. 이거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000로 하락하게 되고요.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이만큼 더 올라가게 돼서 $51,000로 이렇게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자, 이런 정책 하에서 사회 전체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평균 소득은 요거 같이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평균 소득은 자, expectation 해가지고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10%니까 0.1 곱하기 $10,000, 0.9 곱하기 $50,0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0.1에다가 $10,000 더하기 0.9에다가 $50,00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46,00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예, 저기 나와 있는 0.1에 $5,000 더하기 0.9에 $5,100, $51,000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36,400달러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46,000달러보다 아니 이렇게 오히려 소득은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전체적인 평균 소득은 증가해요. 평균 소득은 증가.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는 소득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효용 측면에서 볼 거야. 사회 전체적인 효율이 증가하지만 평균적인 효용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평균적인 효용은, 자, 우리가 효용의 평균입니다. 2에다가 대문자로 할까? U는 Y 이런 식이 되는 거지. 0.1에다가 곱하기 요거 루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루트 속에 들어가야지. 루트만 이렇게 들어가고 더하기 0.9에다가 루트 5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11.2 이렇게 효용을 누리게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평균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효용의 평균 이렇게만 쓸게요. 프라임이라 붙이죠. 이렇게 되면 요거 0.1에다가 루트 5000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90% 0.9에다가 루트 여기 5만 1000 이렇게 됩니다. 5만 1000 이렇게 돼서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210.3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균 소득 자체는 증가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후생은 어떻게 됩니까? 효용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감소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회 효용 전체는 후생이죠. 후생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 후생은 감소하고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매우 큰 소득의 저소득층으로부터 고액의 소득을 줄인 반면에 소득의 한계 효용이 매우 작은 다수의 고소득자에게 소득의 일부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후생이 감소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형평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훼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뭐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형평의 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렵긴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회가 한부모 가정 가구주나 일반 납세자 등의 상이한 사회 계층의 후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거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결론 한번 볼게요. 경제 이론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뭐 TANF라는 현금 보조의 어떤 효과 그거를 축소했을 때 현금 보조를 축소했을 때 이론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책적인 변화가 밑에서 세 번째 좀 밑줄 치세요. 개인의 의사결정이나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을 줘요. 근데 그 효과 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크게 증가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책상에 효용함수를 이렇게 얘기해서 스토리를 일관성 있게 만든 건데 실제로 얘기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실증 경제학 측면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2장 재정학의 이론적 도구를 마무리 짓고요. 뒤에 연습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랑 심화 연습 문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살짝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거 한번 체크하고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 거기 효용극대화의 수학과 관련한 거는 그냥 MRS 그거 하는 거랑 여기서는 목적식과 제약식도 아니고 직접 대입해 가지고 미분해서 풀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식을 한번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만 좀 살짝 연습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는 이제 챕터 3장에 재정학의 실정 분석과 관련해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그거를 설명드리고 뒷부분에 진도 또 못 나간 거는 온라인에서 마무리 보충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